정조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죽은 이후에도 그녀를 그리워했다. 그래서 그녀의 일대기가 담긴 묘지명을 정조가 직접 썼다. 여기서 묘지명 할 때 명자는 이름 명자가 아니라 새길 명자야. 그러니까 묘지에 새긴 문장. 그래서 주군이의 덕과 공로를 글로 새겨서 후세에 영원히 전하는 그런 글을 말해. 그녀의 일대기가 담긴 묘지명을 정조가 직접 썼다. 아마도 조선 역사상 여인의 묘지명을 쓴 국왕은 정조가 유일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조가 쓴 그녀의 묘지명은 정조의 문집인 홍제전서에 수록되지 않았다. 정조가 죽고 나서 문집인 홍제전서를 편집할 때 여인에 대한 글이라고 해서 빼버린 것 같다. 그러나 이 묘지명은 국왕의 어제 어필이기 때문에 보존되었고, 어제는 왕이 직접 창작한 작품을 어제라고 하고, 어필은 왕이 직접 쓴 글자를 어필이라고 해. 이 묘지명은 국왕의 어제 어필이기 때문에 보존되었고,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보존되어 있다. 이 여인이 바로 정조의 후궁 의빈성씨이다. 정조와 의빈성씨의 러브스토리는 마치 소설과도 같다. 동궁으로 있던 정조가 일개 궁녀에게 청혼을 했을 때 1차 거절을 당했고, 국왕이 되어서 다시 후궁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다시 거절당하고, 마침내 3번째 청혼을 했을 때 승낙을 받아 부부의 인연을 맺었으니 이게 어찌 가능한 일이겠는가. 일개 궁녀가 국왕의 승은을 거절했다는 기록은 고금을 통틀어 의빈성씨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정조는 그의 문집에 나온 기록대로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깊이 사랑하지 않았다. 국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았기 때문에 여인과 사랑을 나눌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조는 이 여인만큼은 진심을 다해 사랑했다. 그만큼 이 여인이 정조에게 특별했기 때문이다. 의빈성 씨가 궁으로 들어온 것은 10살 때인 1762년이다. 이 해는 이모년으로 정조가 효의 왕후와 1월에 혼인을 하고 윤 5월에 사도세자가 죽은 때이다. 이모년에 정조가 11살이었으니 의빈보다는 1살이 더 많은 나이였다. 의빈은 본래 정조의 외조부인 홍봉한 가문 청직이 성윤우의 딸인데, 청직이는 요즘 말로 하면 집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을 말해. 그러니까 정조의 외조부인 홍봉한 가문 청직이 성윤우의 딸인데, 의빈이 1762년에 정조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 처소에 궁녀로 입궁했다고 한다. 아마도 사도세자가 죽고 해경궁이 외롭게 지내기 때문에 친정 집안에서 착하고 총명한 아이를 보내준 것이 아닌가 한다. 정조의 묘지명에 의하면 의빈은 태어나면서부터 맑고 총명하여 생후 만 1년이 갓 되자 능히 이름을 구별할 줄 알고 단정한 태도와 자세를 수양하고 맑고 올곧고 더욱 상서로이 화기로우며 온화했다고 한다. 약간의 과장은 있었겠지. 이성에 처음 눈을 뜨기 시작했던 때부터 평생을 사랑했던 여인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되게 좀 안 좋게 먼저 떠나보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각별하고 애틋한 마음이 묘지명에 담겼을 거고, 그래서 조선의 왕이라기보다는 한 남자로서 쓴 그런 글이 아니었을까 싶어. 보통 왕실에서 주군이에 대해 의례적으로 좋은 점을 쓰기는 하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 총명한 여인이었음은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보자면 정조는 외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총명한 여인을 좋아했던 것 같다. 의빈이 하도 기품이 있어서 궁중의 외척들이나 궁 내부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명문 거족의 딸인 줄 알았다고 한다. 특히 의빈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며 분별력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의빈이 처음 궁에 들어온 이모년부터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해 윤 5월에 사도세자가 죽고 정조는 영조를 따라서 경희궁으로 가서 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최소 3년은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다시 창덕궁으로 14살에 돌아왔기에 아마 이때 만났을 것이다. 해경궁 홍씨는 어린 의빈이 아주 마음에 들었는지 의빈을 곁에 두고 친히 길렀다고 한다. 어머니가 친히 기르는 궁녀였으니 정조도 경희궁에서 돌아와 어머니의 침전에 문안 인사를 다니다가 얼굴을 보았을 것이다. 1년 가까이 의빈의 얼굴을 본 15살의 정조는 마음이 가서 그녀에게 승은을 내리려 했다. 청혼을 했단 말이지. 그러나 의빈은 아직 효의 왕후가 귀한 아이를 낳고 기르지 못했다고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죽음을 맹세하고 정조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동궁이 승은을 내리겠다고 하며 후궁이 되라고 하면 기쁘게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일개 궁녀가 세손빈의 처지를 생각하여 승은을 거부한 것은 참으로 놀라웠다. 세손빈인 효의왕후는 11살에 처음 국혼을 하고 나서 심한 병에 걸려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허약한 몸이 되었다. 물론 이때만 하더라도 정조로서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겠지만 세손빈인 효의왕후보다 궁녀인 의빈에게 마음을 둔 것은 사실이다. 사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정조다. 궁녀가 거절을 한다 해도 동궁의 신분으로 충분히 힘으로 후궁으로 삼을 수 있었을 텐데 정조는 의빈의 의사를 존중해 주었기 때문이다. 힘없는 여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정조. 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정조는 국왕이 된 5년 후 1781년 후궁을 간택하기로 하고 다시 의빈에게 후궁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효의왕후는 이미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성녀로 의관들이 진단을 했다. 성녀는 돌석자를 써. 그래서 후손을 가질 수 없는 여자를 일컫는 그런 당시의 표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여성을 후손을 봐야 하는 그런 존재로만 바라보는 것 같아서 조금 가혹한 느낌이 있다. 그치? 근데 어쨌든 왕족에게는 후손을 보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대비인 정순 왕후의 명령으로 즉위 1년 후 후궁을 간택하게 했는데 이때 들어온 후궁이 홍구경의 여동생 원빈 홍씨였다. 그러나 원빈은 건강이 좋지 않아 1년도 못 되어 죽고 이후 판관 윤창현의 딸인 화빈 윤씨가 후궁이 되었으나 정조의 혈통을 잇는 왕자를 갖지 못했다.
여기서 홍구경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 음, 정조는 잘 알겠지만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역적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했잖아. 당시에 사도세자의 아버지인 영조를 왕으로 만들었던 그런 노론 벽파 사람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던 시절인데, 이 사람들이 일종의 모함을 해서 사도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권을 잡는 게 가장 막아야 될 일이겠지. 경계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정조는 어려서부터 되게 살해 위협을 많이 받고 자랐어. 이 책에도 나오는데, 심지어가 어린 동궁인 시절에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잘 때 갑옷을 입고 자곤 했대. 자기에게 살해 위협 때문에. 그리고 뭐 궁녀나 환관 같은 사람들이 늘 염탐하고 이런 것들을 겪었고. 여튼 그래서 이런 노론 사람들이 정조가 왕위를 잇는 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었어. 그래서 영조가 80이 넘어서도 왕권을 가진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었거든. 아무래도 그 당시에 80이면 사실 요즘의 80세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잖아. 그래서 영조가 살짝 치매기가 있었어. 그래서 여튼 영조가 자신의 어떤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정조에게 맡기는 그런 대리청정의 명을 내렸었는데, 그걸 몇 번을 그런 대리청정의 명을 내렸었는데 이 노론 벽파 사람들이 중간에서 그 명을 전달하지 않거나 아예 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정조가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 근데 영조는 자신이 대리청정의 명령을 내린 사실조차 기억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런 정조를 도와서 노론 사람들이 왕명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를 영조한테 고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그래서 정조가 왕이 될 수 있도록,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정조의 편에 선 거지. 이랬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홍구경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정조가 왕권을 계승하고 나서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돼. 정조 입장에서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자 했었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떤 자신의 권력욕으로 정조의 후궁으로 자신의 여동생을 그렇게 추천을 한 거지. 근데 이 여동생인 후궁이 된 원빈 홍씨가 1년도 못 돼서 죽은 거야. 그래서 홍구경은 독사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어떤 짓을 저지르냐면, 자신의 여동생이 독사를 당한 게 정조의 왕비인 효의왕후 쪽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효의왕후를 독살하려고 하다가 발각이 돼. 그래서 권력의 정점에서 물러나게 되고, 근데 정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역모하도 같은 엄청나게 큰 죄임에도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들과 했던 맹세가 있어. 그러니까 어떠한 잘못을 해도 사약을 내려서 죽이지는 않겠다는 그런 보종시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홍구경을 사형에 처하지 않고 유배를 보내. 근데 홍구경은 그렇게 유배를 간지 1년 만에 화병으로, 1년이 맞나? 그러니까 어쨌든 1년 남짓한 그런 짧은 시간 동안 화병으로 스스로 죽게 돼. 음, 어떻게 말이 좀 길어졌네. 근데 여튼 지금 상황이 그런 거지. 정조가 국왕이 된 5년 후에 다시 의빈에게 후궁이 되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는 홍구경의 여동생인 원빈 홍씨가 후궁으로 들어왔다가 1년 만에 죽고,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판관의 딸인 화빈 윤씨가 후궁이 됐지만 정조의 혈통을 잇는 왕자를 갖지 못해서 또 다시 후궁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이때 의빈성 씨에게 다시 한번 청혼을 한 거지. 계속 읽을게. 이때 정조는
늘 마음에 두고 있던 의빈에게 다시 후궁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의빈은 또다시 거절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때도 역시 효의왕후가 있는데 어찌 후궁이 되겠느냐는 것이었다. 2번 청혼을 거절당한 정조는 한 번 더 청혼을 했고 마침내 의빈은 정조의 뜻을 받아들여 후궁이 되었다. 정조가 처음 청혼한 지 15년 만에 이루어진 결실이었다. 의빈은 정조와 합방을 하고 난 후 바로 임신을 하여 다음해 9월에 무뇨세자를 낳았다. 이때 정조는 드디어 아버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너무도 기뻐했다. 원자를 낳았으니 교만해질 수도 있는데 의빈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더욱 왕비를 존중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를 갖추고 존경하며 섬겼다. 의빈은 정조와 잠자리를 할 때마다 이제부터 국사를 의탁할 때가 있지만 위로 내전이 있고 또 후궁이 있습니다. 라며 정조에게 왕비와 다른 후궁에게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라고 요청했다. 효의왕후는 의빈이 낳은 무뇨세자를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하여 따스하게 대했고 의빈은 왕세자는 내전의 아들입니다. 제가 낳았다고 어찌 감히 스스로를 높이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의빈이 얼마나 검소했는지 궁궐 안의 거처는 겨우 비바람을 가려 막고 의복과 음식은 될 수 있는 대로 얼마 되지 않아 변변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지금의 지체 높고 귀한 신부는 이미 나에게는 과분합니다. 도리어 스스로를 자랑하고 방자하게 행동한다면 어찌 더욱이 몸에만 재앙이 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동궁이 복을 오래 누릴 수 있도록 생활을 검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훗날 의빈이 죽어 장례를 치를 때 염을 하기 위하여 비단 옷을 찾았는데 단 한 벌도 없었다고 정조가 기록할 정도였다. 좀 마음이 많이 애틋한 게 여기서 의빈이 그런 말을 했잖아. 자기가 겸손하고 검소하게 사는 이유가 자신의 아들인 동궁이 복을 오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근데 이 동궁이 일찍 죽어. 그것도 그냥 병사한 게 아니라 나쁜 놈의 새끼들한테 독사를 당해. 의빈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지위나 재물을 주지 않았다. 정조에게 청탁도 하지 않았다. 왕세자의 외삼촌이 되면 낮은 벼슬자리에라도 충분히 임명될 수 있었지만 의빈은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정조에게 일절 요청하지 않았다. 정조는 이런 자신의 후궁을 더욱 사랑했다. 묘지명의 기록을 보면 두 사람은 특별한 애정놀이를 했다. 총명한 의빈에게 정조는 문자를 가르치고 수학 문제를 함께 푸는 시간을 보냈다. 문자를 알려주면 빠르게 이해하고 수학 문제는 쉽게 풀어냈다. 당시 서양에서 들어온 상수학을 학자들이 연구하고 풀어내는 일을 했는데 정조가 이를 후궁인 의빈과 함께 풀었던 것이다. 참으로 특이한 부부가 아닐 수 없다. 정조는 마음 착하고 총명한 이 여인을 정말 좋아했던 것 같다. 이처럼 서로를 사랑하던 부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1786년 4월에 두 사람의 아이인 무뇨세자가 갑자기 죽었다.
처음에는 홍역으로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구선복에 의한 독살이었다. 당시 노론과 구선복은 정조의 후계 구도를 끊고 자신들이 내세우는 임무를 세자로 책봉해서 후일 그를 국왕으로 만들어 권력을 독점하려고 했다. 그래서 1차로 문효세자를 독살한 것이다. 당시 의비는 정조의 아이를 다시 임신한 상태였다. 비록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엄청난 슬픔이 있었지만 장차 태어날 정조의 아이를 위하여 마음을 다잡고 차분하게 행동했다. 의비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 몸은 내 몸이 아닙니다. 지금 보는 나라는 위태로움이 머리카락과 같습니다. 다행히 내가 임신했지만 늘어놓고 슬퍼하고 이와 같이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내가 자연스럽지 못한 것과 같아 나라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 참으로 대단한 여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의빈 역시 죽음의 문턱을 넘고 말았다. 정조는 의빈의 죽음이 단순히 갑작스럽게 찾아온 알 수 없는 병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2년 후 의빈의 죽음 역시 구선복에 의한 독살임이 밝혀졌다. 당시 의빈의 죽음을 기록한 실록은 사관의 말을 빌려 병이 중하지 않은데 갑자기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빌미가 있는가 의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문효세자랑 의빈을 독살한 구선복이라는 사람은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역적으로 몰려서 뒤주에 갇혀 죽었잖아. 그때 뒤주에 들어갈 때 사도세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던 사람이래. 그래서 사실 정조 입장에서는 왕이 되고 나서 처형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거야. 근데 포용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냥 뒀던 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 또다시 자기가 사랑하는 정말 평생 사랑했던 여인과 자신의 소중한 아이를 독살하는 일이 생겨서 아마 정말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을까. 이건 꼭 무슨 그리스 비극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아. 정조 입장에서는 이 구선복이라는 인물을 일찍 처형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좀 되게 뼈아프게 후회하고 마음이 아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의빈이 해산할 달에 기력이 없어지기에 정조는 매일 의빈이 세수할 때 찾아갔다.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침마다 만나러 간 것이다. 의빈은 정신이 혼미하여 어지럽고 사지를 움직일 수 없어도 정조를 대할 때면 몸가짐을 조심하고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기운을 내서 응답했다. 그러나 임종하기 전날 저녁에는 정조가 의빈의 침전으로 가자 갑자기 슬퍼하고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에 정조가 평상시 나를 볼 때는 근심 어린 얼굴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어찌하여 이와 같은가? 라고 물었다. 의빈이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오직 오래도록 지닌 소원은 죽을 고비에 임하여도 아직 왕비 전하가 왕자를 얻지 못하여 근심입니다. 그러니 정전에 자주 가시어 대를 이을 아들을 부지런히 구하면 경사가 있을 것이니 장차 제가 땅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지 않아
의빈이 3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떴다. 죽는 순간까지도 정조와 왕비를 생각하고 대를 이어 조선의 왕실이 이어지기를 소망한 것이다. 정조실록 1786년 9월 14일 기록에 의하면 정조는 의빈의 죽음 이후에 이제부터 국사를 의탁할 때가 더욱 없게 되었다. 라고 했다. 국사란 아들을 낳을 일을 말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슬픔을 정조는 이렇게 표현했다. 정조는 의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명을 남겼다. 하늘을 따라 정중하게 행동하고 말을 하면 사람을 감동하게 했다. 몸은 정중하게 행동하고 입은 극진한 말을 했으나 복록이 은덕의 보답을 받지 못한 것은 아마도 운명인가 보다. 저 고요한 율곡의 언덕은 무뇨세자가 잠든 곳이니 영원토록 서로를 지켜줄 것이다. 생각하건대 멀고 오랜 세월 동안 배회하며 단식하고 근심할 것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부부의 슬픈 사랑 이야기다. 정조는 의빈을 처음부터 사랑했고 부부의 인연을 맺은 이후에도 줄곧 사랑했고 그녀가 죽은 이후에도 자신이 죽는 날까지 의빈을 잊지 않았다. 재밌게 들었어?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읽은 글은 더 봄 출판사에서 출간한 김준혁 선생님의 리더라면 정조처럼 이라는 책의 한 부분이야. 몰랐었는데 이 김준혁 선생님이 JTBC에서 하는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그런 프로그램 알지? 거기 나오셨었나 봐. 그 방송을 보지 못한 게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어. 이 책을 보면서. 그리고 한 가지 되게 개인적으로 끌리고 또 흥미로웠던 점은 이 김준혁 선생님은 사학자이고 또 교수님이신데 이렇게 역사랑 관련된 그런 공부를 하시고 학자가 되신 그런 배경이 되게 재밌어. 이 책에 작가 설명에 나와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역사 교사였던 아버지의 자전거 뒷자리에 타고 함께 등교하면서 하루에 한 꼭지씩 역사 이야기를 들은 것이 가슴에 남아서 역사를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근데 정말 이 책을 읽으면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듣는 그런 느낌이야. 선생님이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타고 가던 그 자전거 뒷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역사랑 세계사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생각이 났어. 그 전까지는 이런 과목들은 그냥 암기 과목이라고만 생각했었거든. 그냥 죽자고 외워야 되는 그런 재미없는 과목이었었는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인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 그분은 진짜 우리나라 국사나 세계사나 그 두 과목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이야기꾼이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국사나 세계사를 공부하는 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더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느낀 점은 학창 시절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했던 그런 역사랑 지금 이제 나이를 먹고 사회를 겪어보고 다시 듣는 역사 이야기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 정조 시대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는데
요즘 시대의 이야기가 겹쳐져서 보이더라고. 가령 내가 오늘 읽은 글 말고 낭독을 고민했던 글이 하나 더 있는데, 사실은 두 개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정조의 업적 중 가장 큰 업적으로 그렇게 평가받는 신의 통공이라는 개혁 정책에 관한 글이었어. 신의 통공은 신해는 신의 년을 의미하는 거고, 통공은 모든 백성들이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래. 그러니까 신의 통공이 시행되기 전에는 모든 백성들이 자유롭게 상업행위를 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지. 그때는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도고라는 상인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은 장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상업행위에 관한 독점권을 가진 그런 세력들이 다른 사람들이 장사를 하려고 시장을 형성하면 무력으로 막아서 장사를 못하게 막았던 그런 금난 정권도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물건을 독점하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되고, 그로 인해서 일반 백성들은 굉장히 생계 위협을 많이 받았겠지. 근데 이런 잘못된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조선 건국 후에 399년의 시간이 걸렸대. 왜냐면 이런 특권을 가진 상인 세력들, 시전 상인들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조정 관료들하고 연대해서 그들한테 정치적 자금을 지원하고 대신 그런 경제적 이익을 독차지해왔던 거야. 그래서 사실 정조시대에 이런 개혁 정책이 이루어지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대. 당시에 이 개혁을 주도하던 최재공이라는 관료가 있었는데, 이 사람 문집을 보면 시전 상인들이 이 사람한테 이 법을 제정하지 말라고 호소하면서 집과 거리를 메우고 원망하고 압력을 가했대. 1790년대 사회의 모습과 요즘 사회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마음도 들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 역사를 배워야겠구나, 알아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어. 그리고 또 끝까지 낭독을 고민했던 글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재판에 관한 이야기야. 조선의 재판 제도는 오늘날처럼 삼심제도로 운영이 됐대. 그리고 그 마지막 재판은 국왕이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국왕은 재판관으로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최종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정조가 얼마나 신중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자신한테 올라온 기록들, 그러니까 지방의 수령과 그리고 관찰사가 했던 1심과 2심 재판의 기록들과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읽었는지, 혹시라도 조사 과정에서 어떤 고문이나 강압에 의해서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잘못이 혹시 숨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1심, 2심에서 올라온 판결문을 마치 경전을 대하듯이 읽었다고 그 자신이 문집에 썼을 정도로 그렇게 재판을 함에 있어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에 관한 내용이었어. 밤을 새서 아침까지 그런 기록들을 직접 꼼꼼히 살펴보고 조사하는 정조의 건강이 걱정돼서 신하들이 과로하지 말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다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군주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영화와 드라마들에서 이 정조라는 인물을 소재로 해서 이야기들을 만들었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야. 잘 자고 내일 하루도 활기차게 행복하게 그렇게 잘 보냈으면 좋겠다. 잘 자.